사실 바이든이 8월 1일부터 전략 산업에 대한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했고, 이유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43%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결국 중국도 그런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다른 국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만큼 중국도 똑같이 하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전략적 계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이런 논의들이 지금 중국 내부에서 활발하게 개진이 될 거다. 네,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하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산 제품에는 또 관세를 60%까지 때리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으니까요. 앞으로 중국 경제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일단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귀환을 했어요. 귀환을 했고 이미 대선 과정에서 60% 이상의 관세, 그 다음에 뭐 일부는 100%, 200%, 뭐 대만 침공하면 1000%, 막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그거는 후보자 시절에 한 얘기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한 대로 공약처럼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중국은 트럼프와의 악연이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그 압박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 오바마 정부 때도 경쟁과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미중은 항상 갈등 모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민주당 정부는 갈등보다는 협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부예요. 그래서 협력에 좀 더 방점을 뒀는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는 아니 저렇게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추월하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압박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일기의 대중 정책이었고, 중국은 거기에서 물러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대결 구도로 간 거예요. 특히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지도자는 중국을 세계적으로 중국의 힘을 역량을 투사해야겠다라는, 그게 유명한 중국의 꿈입니다. 중국몽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계속 충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이라는 중간에 그 민주당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기본 흐름은 뭐 시 주석하고 바이든이 2번 대면을 했어요. 대면 회담을 하면서 미중 간에, 중미 간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자. 이게 이제 합의예요. 그런 합의가 정말 어떤 합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관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귀환은 다시 돌아가는 거죠. 관리가 아니고 중국을 무릎 꿇리겠다라고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일기 때 만약에 자기가 재선을 했었으면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을 했을 텐데, 근데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면 트럼프는 일기 때 자기가 하다가 못 했던 거 플러스 바이든이 대중 압박을 한 것 중에도 효율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1대1로 상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 혼자 하지 않았죠. 동맹국들을 끌어들여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이런 이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니까 룰을 만들어서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중국은 공적이 돼버리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뭐 효과가 분명히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2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래 못했던 거, 바이든 때 좀 효율적이었던 거에다가 새로운 자기의 시스템. 이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트럼프의 대중 압박은 강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번에
그 선거가 공화당이 대통령만 배출한 게 아니고 상원 하원도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입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강력한 법적 지원을 받게 돼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여소야대 국회가 되거나 막 이렇게 되면 의회 비준을 못 받는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니까 뭐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막 하는 거거든요. 행정명령은 정권 바뀌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의회를 통과를 하면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볼 때는 트럼프는 이전 트럼프보다 훨씬 세졌다. 그 슈퍼 트럼프죠. 슈퍼 트럼프 시대가 온 거다. 트럼프 2.0은 더 강력한 슈퍼 트럼프를 우리가 맞아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지금 트럼프가 맞닥뜨린 환경이 예전 1기 때하고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도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오바마 마지막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고 다른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하고도 담판을 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주변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중국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1기 때 못했던 거를 계속 해 나가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세 부과가 이렇게 대규모 관세 부과가 실제로 현실 가능한가요? 그 사실은 이제 트럼프는 보편 관세도 얘기했어요. 네. 미국에 들어오는 거는 다 10%에서 20%까지 다 때리겠다. 그 바이든도 8월 1일부터 올해 8월 1일부터 네 가지 전략 산업을 콕 찍어가지고 뭐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50%에서 100%. 그러니까 안 되라는 법은 없죠. 안 되라는 법은 없는데 폭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모든 물건에 대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60% 이상을 부과하는 거 하고 바이든 같이 이제 전략 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하고는 이제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60%가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그 중국 제품이 미국 들어가는데 전체 관세율을 계산해 보면 한 25%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죽어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근데 이제 트럼프도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뭐 50% 이상 관세 부과한다고 사실은 한 20% 부과하고 이제 트럼프 특유의 방식이 있죠.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거 좀 사줘. 네.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쩌면 중국은 그런 거를 더 선호할지도 몰라요. 여럿이 스크럼 짜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1대1로 워낙 또 트럼프가 탑다운 방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핵심 문제에 대해서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흐름을 얘기하고 뭐 이러면은 혹시 공간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기정사실이 됐으니까 이미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트럼프 2.0이 출범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전을 짤 거고 실제로 뭐 언론에서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유리하다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았고 아마 뭐 미국 언론의 희망사항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정권을 계승할 거기 때문에 그 원래대로 그냥 큰 흐름으로 가면 되는데 트럼프가 온다라는 거는 바이든의 그림자 걷어내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모습으로 중국을 상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미국이 그 어떤 정책을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니까
아직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관망하면서 많은 외신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죠. 당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의 내정이고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아직 반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내년 1월 출범할 때까지 갈 거고 지금 물밑에서 상당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강하게 이렇게 끝까지 나올 때 중국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도 뭐 미국산 제품을 전면 보이콧한다던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밸류 체인이나 전 세계 제조업의 한 3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잖아요. 그렇게 강대강으로 가면. 그러면 그 이제 전략적으로 계산을 해봐야겠죠. 어느 게 난지. 그래서 그런 극한 충돌은 좀 피하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바이든이 8월 1일부터 이제 전략 산업에 대한 중국 제품에 대해서 이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런 것들이 사실 EU에게도 연결이 돼서 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43%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 거예요. 옛날에 100원짜리가 143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오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정말 저렇게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게 비싸게 미국에 수입이 되면 그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근원 인플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국에 유리할까? 그리고 그거 하려면 약간 약달러 체제로 가야 되는데 강달러에서 저게 가능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결국 중국도 그런 미국의 강력한 소위 관세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4월 26일에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다른 국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만큼 중국도 똑같이 하겠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이런 거예요. 근데 아직은 바이든 행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월 1일부터 발효되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원래 12월 달에 하겠다고 한 것도 선거 결과를 보고 하려고 좀 유예해 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전략적 계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이런 논의들이 지금 중국 내부에서 활발하게 개진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의 강한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뭐 미국의 그 강한 압박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은 버티기입니다. 사실은 트럼프 정부 4년도 버텼잖아요. 바이든 4년도 버텼단 말이죠. 물론 안으로는 곪고 굉장히 침체되고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 특별하게 대항할 수단이 많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구전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지구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버티기잖아요.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버티든가 아니면 내가 계속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가든가 이건데 이게 왜 이렇게 버티기를 해야 되냐 하면 중국도 공급망 시스템에서 뭐 전 세계 42% 정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입국입니다. 전 세계 원유 중국 원유의 50%를 수입을 해요. 중국은 석유를. 철강도 그렇죠.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예를 들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러지만 중국이 전 세계 돼지고기의 50%를 먹어요.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반을 수입을 해요. 그래서 왜 중국에 문제가 생기는 게 뭐 기름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쌀 막 이러다 꼭 나오는 게
돼지고기란 말이에요. 고기가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도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우다가 미국의 바이든 시스템에 의하면 동맹국들이 미국에 동조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중국도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뭘 얘기해요? 다자 무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로 쏠려가지 않는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성향은 고립주의잖아요. 난 다른 나라 잘 몰라. 우리만 잘 가면 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기 때와 지금 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혼자서만 그렇게 가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선별적 고립주의 시스템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죠. 어느 부분에는 관여를 하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할 거다. 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뛰어넘고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그다음에 뭐 보조금이나 홈칭 기술 막 이런 거 가지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이번에 러스트벨트에서 확실하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대중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경제적 차원을 떠나서 전 지구적 패권 싸움 그리고 중국을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려야겠다라는 의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시대는 여러 가지로 중국에게 어려운 시기가 될 거다라고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당선이 중국 경제에는 더 악영향을 끼치겠네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원하는 제품들을 중국이 뭐 많이 사주거나 예전처럼 뭐 이런 것들은 또 숨통을 틀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거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오바마 정부에도 중국을 너무 유약하게 다루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더 강하게 갔고 바이든 행정부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오바마보다 일기가 더 대중 정책이 셌고 그 2.0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보다 더 셀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선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대중 압박이나 이런 강도가 더 강화될 거고 중국이 제일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불확실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창적이기도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자금성을 하루 싹 비웠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매크롱 프랑스 대통령 왔을 때도 그렇게 해줬죠. 네. 극진한 대접을 했는데 트럼프가 귀국하자마자 무역 제재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니 그래도 좀 뭐 얘기라도 하고 하든지 뭐 며칠 있다가 하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한 게 별로 없을 거다. 그리고 중국에서 소위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 무한에서 생긴 거다.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런 그 소위 견제 심리, 악감정들이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중국도 그냥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촌 경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강대강의 대치. 타협점을 못 찾고 강대강으로 가면 중국도 스스로 이 정도면 우리가 뭐 미국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그 미중 사이에 있는 많은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당장 우리도 뭐 줄 서라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이제 한국은 자유민주 시장 경제 국가로서 미국
그다음에 북한이라는 안보 요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현재는 미국과 같은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 뭐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유일 동맹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 200개 나라가 있는데 한국과 동맹을 맺은 유일한 나라예요. 한국이 동맹을 맺은. 그러면 그걸 잘 활용해야죠. 그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안전을 보장하고 움직이기 위한 시스템으로 우리는 그렇게 섰기 때문에 체제와 가치가 다른 중국과 보폭을 완전히 맞춰서 간다? 그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뭐 러시아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올해 그 3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렸고 본래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치국원이면서 외교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왕이 외교부장이 소위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뭘 얘기했냐면 중국은 앞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제3세계라고 불렀던 데예요. 글로벌 사우스로 분류된 나라가 한 120개 나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죠. 그죠? 이 120개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암묵적으로 어쨌든 러시아를 지원할 수밖에 없고 북한과 사이가 나빠지지만 전략적으로는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고립주의 외교로 나간다면 그 미국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틈을 중국은 차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우크라이나가 니네가 포기해. 우리 돈 안 줄 거야. 무기 안 대줄 거야. 그러면 물론 이제 트럼프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 지원이 미국이 2천억 불 이상 들어갔다. 근데 EU 국가들은 200억 불밖에 안 썼다. 이거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내가 왜 우리 세금으로 그거를 지켜주려고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니네가 해라.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유럽이 그걸 그냥 놔둘 거냐. 자기네가 나서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이제 제2, 제3의 우크라이나가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아직 나토 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공동 방위 책임은 없지만 그런 이제 빈틈이 생길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중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비자 면제 해준 것도 다 사실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죠. 그 분위기를. 이제 더 큰 차원에서는 미국만 보고 쫓아가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참여하지 마라. 우리도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일방적 비자 면제를 한 거란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틈새 공략의 일환이고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관계를 가지고 가면서 그런 빈자리들을 좀 메꾸려는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양국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죠.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큽니다. 둘 다. 사실 미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시 잃어버린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가지고 오겠다 막 그런데 그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으로 기업만 오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제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매뉴팩처링이 안 됩니다. 설계도 이런 건 다 갖고 있는데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궤도에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을 통해서 그릇을 깨는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야 되고 미국의 우방들한테 팔아야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차단되면 바로 이제 중국은 정치적 불안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다른 나라는 문제가 생기면 선거라는 걸 통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고 있는 유일 정치 실체인 공산당이 사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같이 쉽지를 않기 때문에 뭐 직접 강대강 대결을 바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